자, 이번에는 시장 개장 전에 또 다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레포트 보고서를 보니까 1월 효과는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견을 하셨는데 네네. 혹자들은 1월 효과 자체가 원래는 없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을 좀 코멘트를 다시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 한 주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1월 효과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증시, 선진국 증시, 신흥국 증시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 2%, 1.8% 그리고 3.4% 정도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 수익률 자체는 영향을 줬다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앵커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1928년도 이후에 1월 평균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1.2%로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하, 예. 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지난 연말 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연초되면 다시 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새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요인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테슬라, 애플과 같은 미국의 대표 성장주 주가 부진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또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뭐 소비자 물가 기준 놓고 본다고 하면 피크 아웃하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여전히 7%대 물가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고강도 긴축에 대한 강도를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가지고 갈 수 있고 고강도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언급을 지난해 12월 FMC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사실 1월달 증시가 좀 부진하게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월달 되면 이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건데 지난해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2.8%로 역성장이 지금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과 함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10년 동안 S&P 500, 나스닥, 다우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10년 정도 되는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1월달, 2월달 수익률이 각각 0.2, 0.8 그리고 마이너스 0.2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7월달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말 되면 산타넬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12월 달에 산타넬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뭐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랠리라든지 뭐 1월 효과라든지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일 뿐이고 네네. 랠리라는 거는 그냥 그쪽에 따로 분리해야 된다. 네. 1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세 가지의 퍼즐 이걸 또 언급하셨는데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고용이 좋아도 너무 좋다. 네. 제발 좀 고용이 죽어라. 이렇게 해도 그쪽에선 표현하던데 고용 지표가 좋은 게 증시에는 호재가 아닌 이유. 사실 6일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지표 결과는 좋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월치보다 부진했고요. 네. 실업률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업률이 오르는 게 좋은데 실업률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표 자체는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말 2월 초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관련된 지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했을 때 4.6%로 크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런 임금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의 구조적인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됐던 배경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퇴직 현상 그리고 이민자가 감소했던 거 그리고 연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손 부족에 따라서 결국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왔던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실업률은 올라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난해 이제 미국의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대퇴직 현상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금 고용 시장으로 인력들이 진입하는 그런 해석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실업률은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다른 지표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지만 지금 유일하게 경제활동 참가율만 62.1% 정도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고용 시장을 놓고 보실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녁 10시 반. 네. 미국의 12월 달, 1월 달이지만 지금 12월치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텐데, 여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상치가 6.6% 전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이 7.1? 맞습니다. 그 정도 예. 됐죠. 근데 이 6%대 진입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 당시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대 진입하면서 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하락이 본격화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진입한다고 하면 증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물가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과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FMC를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키웠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3월달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12월 FMC에서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중위값이 5.1, 상단이 5.6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4.5로 끝났는데 지난해 중위값이 4.4, 4.4를 좀 상회했고요. 지난해 상단이 이제 4.6이었는데 4.6보다는 하이한 수준이었죠. 이런 상황이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시장에서 5.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0.25% 오른 0.5% 정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시점은 3월이 아닌 5월 또는 6월 달 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예상되는 FMC에서 25bp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중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0bp 올리게 된다고 하면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발표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결과 자체는 1월 말 2월 초에 예정된 FMC 통화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4일 날 또 지표가 나옵니까? 1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눈여겨봐야 합니까? 사실은 올해 이제 증시의 위험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관건이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 내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시간대에서 이 매달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1년, 5년, 10년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통해서 안정되는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 미국의 경착력 우려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0.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성장 경로 세 가지, 연착륙, 안만한 경기 둔화, 그리고 경착륙을 놓고 봤을 때 연착륙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처럼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유도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미국은 경착륙이 아닌 안만한 경기 둔화 정도로 제한되면서 다시금 경기 회복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4일 날 발표되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미국 증시 올 한 해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투자 전략을 좀 끌어주신다면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상저하고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저하고. 네, 금융 여건의 불안정 그리고 성장 둔화라는 투자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결국 1분기 저점, 2분기 추세 전환, 3, 4분기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때 꼭 보셔야 되는 선결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가 피크아웃 하는지, 그리고 정책금리가 피크아웃 하는지, 그리고 시장금리가 피크아웃 하는지 이 세 가지 선교 조건이 많이 충족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1분기 때 저점을 확인할 수 있고 2분기 때 추세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이미 피크아웃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정책금리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3월달 아니면 늦어도 5월, 6월달.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내에는 피크아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금리는 보통 정책금리보다 1분기 정도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3반기 때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통화정책 전환을 꾀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의 정책금리가 중단된다고 하면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간의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성장주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저점을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결국 2분기 이후에 투자가 유망한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스위칭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섹터, 그리고 또 문남중 연구원이 그 애널리스트가 ETF 또 전문가시니까 네. ETF를 만약에 이제 종목이라는 이 아주 좁은 협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ETF를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사실 올해 투자 대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2분기가 신규 투자 대상의 교체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큰 그림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성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그레이드 컨버전스 상승을 염두에 두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에 양당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이런 투자 대상들이 올해 2분기 이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를 선택하실 때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좀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올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택까지 또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빠르게 전략을 들어봤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